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김광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 영양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차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부터 해가지고 소화, 흡수,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에너지 대사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러면요, 제7강 수용성 비타민의 차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용성 비타민은요, 비타민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의 특성, 수용성 비타민이죠. 티아민, 리보플라민, 니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비타민 C, 또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의 유사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제1강의 내용은요, 비타민이 무엇인가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수용성 비타민의 특성, 시간이 좀 나오면 티아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6강 에너지 대사의 복습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지난 시간에는요,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죠. 복습을 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의 근원과 전환인데요.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 에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과 사람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여 얻은 에너지를 체내에서 ATP 형태로 전환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로요, 인체 에너지의 대사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는 기초 대사량과 휴식 대사량이라고 하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시기성 발열 효과, 그리고 적응 대사량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인체 에너지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세 번째로요, 에너지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에너지 측정법은 칼로리와 줄이 있다라고 했죠. 줄은 생소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식을 따라서 칼로리로 에너지를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식품 에너지 측정법은 봄 열량계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체 에너지 대사량의 측정법은 직접 열량 측정법과 간접 열량 측정법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는요, 에너지 소비량 계산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의 주 요인들인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시기성 발열 효과를 모두 더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인의 에너지 섭취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에너지는 과잉 섭취 시 체중 증가가 나타나고요. 그 결과 여러 성인병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필요량의 안전율을 고려해서 더해주는 다른 영양소들의 권장 기준과는 달리 에너지 권장량은 인구 집단의 평균 요구량을 필요량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필요량은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및 시기성 발열 효과를 고려하여 책정하는데요. 우리 한국인의 에너지 섭취 기준은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 보완하여 2020년도 에너지 영양 섭취 기준이 설정되었는데, 설치 기준별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필요 추정량이 설정되었습니다. 일일이 일반인들이 다 계산하기 힘들어도 표준량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표만 있으면 나이대나 연령대에 따라서 쉽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에너지 섭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에너지 균형과 체중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체중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평행을 이룰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은 체중의 변화와 함께 건강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너지 섭취가 불균형하게 되면은요, 신경성 식욕 부진과 신경성 폭식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에너지 과잉증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체지방 비율이 25% 이상을, 여자의 경우는 30%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요. 비만이 되면 합병증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및 각종 암을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만은 공공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비만의 판정은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체 지수와 체질량 지수, 체지방 측정법 및 지방 조직의 분포 조사 등을 사용해서 전문가들이 비만을 판정하게 됩니다.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제6강 에너지 대사의 강의 내용을 복습을 했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7장
수용성 비타민의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수용성 비타민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요?를 놓고 봤을 때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수용성 비타민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용성 비타민의 첫 번째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요, 비타민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시간과 수용성 비타민의 특성, 시간이 남는다면 티아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나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고 하는 OX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반 상식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는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수준의 일반인들이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측정해보는 지표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OX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은 노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타민은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으로 칼로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성 반응에 관여하지 칼로리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중학교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OX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비타민은 과량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량 이상은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이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성 비타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 C를 놓고 봤을 때 많이 먹으면 체내로 배출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과량 섭취할 필요가 없다. 또 필요량 이상은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답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경우에는 체내로 배출될 수가 있지만 지용성 비타민인 경우에는 체내 축적이 돼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노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경우에는 과잉 섭취 시 독성을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정답은 노입니다. 세 번째 퀴즈 한번 볼게요. OX로 답해 보세요. 과일과 채소는 섭취 횟수가 많을수록 비타민 내 풍부한 근본이 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섭취 횟수가 많을수록 비타민의 풍부한 근본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타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의 정의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중요합니다. 비타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요. 비타민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과연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비타민은 열량 영양소처럼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으나 체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영양소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위해서 미량을 필요로 하는 유기화합물이다. 정의를 잘 얘기했는데요. 비타민은 체내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거나 필요량만큼 충분히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사를 통해서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 화학 구조와 생리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류도 많고요. 그러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지식 채널에서요, 비타민의 역습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비타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의 정의를 소개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And I need your loving like the sunshine. And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I need your loving. 예, 비타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가 비타민을 안 역사는 2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비타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요. 어른들이 얘기할 때 비타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요. 그처럼 이 비타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량 영양소처럼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타민의 분류와 명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비타민의 분류입니다. 비타민은 물과 기름에 대한 친화도에 따라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분류합니다. 물에 녹으면 수용성이라고 하고 물에 녹지 않으면 지용성이라고 한다는 얘기인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으며 과량 섭취하면 필요량 이상은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B군과 C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용성 비타민은요, 기름에 녹으며 과량 섭취하면 체내에 특히 간에 축적되는데요,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요, 우리가 발견된 순서에 의해서 비타민 A, D, E, K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우리가 비타민의 종류를 알아볼 때 필수 영양소 45가지를 배울 때 보았던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은 비타민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한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의 분류인데요. 먼저 이 종류를 보면은 비타민 B군과 C를 우리가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A, D, K를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명명합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이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니큐어를 지을 때는 에탄올로 지우는 것처럼요. 구성 성분을 보면은요, 수용성 비타민은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C가 탄소죠, H가 수소, O가 산소, N이 질소이고 S가 황입니다. CO가 코발트죠. 이렇게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탄소와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구분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핍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수용성 비타민이 결핍이 된다면은 결핍 증세가 빨리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입술이 튼다라든지 입 안이 허는 경우, 코 안이 헌다라는 경우가 생기죠.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는요, 결핍 증세가 수용성처럼 빨리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공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필요량을 매일 공급해야 합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 한 번씩 공급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일적으로 매일, 영어로 얘기하면 에브리데이인데요, 24시간마다 한 번씩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얘기가 바로 수용성 비타민이 필요량을 매일 공급해야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 축적이 되기 때문에 필요량을 매일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과량 섭취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수용성 비타민은 필요량 초과분이 소변이나 배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간에 축적돼서 독성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A와 D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비타민의 명명, 즉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비타민의 종류와 이름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이 4개, 수용성 비타민이 9개가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인데요. 지금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 4개, 수용성 비타민 9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외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표를 통해서 비타민의 종류와 이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의 이름에는요, 표준명과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준명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이 사전에서 찾는 것처럼 대명사이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먼저 수용성 비타민은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귀에 있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티아민이나 리보플라민, 니아신, 비오텐,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가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우리가 티아민을 다른 이름으로는 비타민 B1이라고 하고요. 리보플라민을 다른 이름으로는 비타민 B2라고 합니다. 비타민 B6를 오히려 피리독신이라고 하고요. 엽산을 폴라신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12를요 코발아민이라고 하고, 비타민 BC를 아스코르부산이라고 합니다. 비타민에는 표준명과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요, 표준명으로 발견된 순서에 의해서 비타민 A, D, E, K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레티놀을 비타민 A라고 하고요. 콜레칼시페롤을 비타민 D, 그 다음에 토코페롤, 비타민 E 많이 들어봤죠. 필로퀴논을 비타민 K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을 비교하는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대사상의 차이점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수를 놓고 봤을 때요, 수용성 비타민은 육모 내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되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육모 내 림프관으로 흡수된 뒤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은 바로 흡수가 되지만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은 림프관을 통해서만 흡수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운반인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혈액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단백질 운반체의 도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장에서는요, 말씀드렸듯이 체액 내에서 자유로이 순환되는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관련된 세포 내에 머무르게 됩니다. 배설은요, 말씀드렸죠. 이것도 수용성 비타민은 과잉분은 소변으로 쉽게 배설되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 시 지방 저장 부위에 남아있고 쉽게 배설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독성에 대해서도 비교가 되는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에도 독성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고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과잉 섭취 시 독성 수준에 도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수용성 비타민의 요구량은요, 소량씩 자주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용성 비타민에 비해서 지용성 비타민은 주기적으로 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대사상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비타민 전구체와 항비타민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이야기한 비타민 4가지와 9가지 비타민 외에도 비타민 전구체와 항비타민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비타민 전구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전구체는 생화학 용어로서 화학 반응에서 참여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비타민 전구체는 생리적으로 활성이 되어 있는 비타민과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으나 체내에 흡수되어야만 비로소 활성화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당근이나 호박의 황색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라고 하죠. 에르고스테롤, 트립토판이 이에 해당됩니다. 말씀드린 카로티노이드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에르코스테롤은 비타민 B2로 전환됩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의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수용성 비타민은 니아신으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외울 필요는 없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비타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비타민은요, 화학적 구조와 성질이 비타민과 대단히 유사하며 우리 신체는 비타민으로 알고 받아들이지만 비타민과 대치되어 정상적인 생리 반응을 저해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길항제라고도 합니다. 생소한 용어이죠. 이해합니다. 항비타민의 체내 흡수는 비타민 결핍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알아본 수용성 비타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특수한 조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B군의 열량 영양소들의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므로 비타민 B군 없이는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 특히 티아민이나 리보플라민, 니아신, 판토텐산, 비오틴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하는 효소들의 조효소로서 작용하여 열량 영양소들이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6는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조효소로서 작용합니다. 엽산과 비타민 B12는 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므로 적혈구 세포와 소화관 내막 세포와 같이 수명이 짧아서 빨리 교체되어야 하는 세포들의 증식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수용성 비타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를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비타민은 열량 영양소처럼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으나 체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영양소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위해 미량을 필요로 하는 유기화합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특징은요, 방금 배웠지만은요, 대부분의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특수한 조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하고요. 비타민 B군은 열량 영양소들의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므로 비타민 B군 없이는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9가지의 수용성 비타민과 비타민 A, D, K, 지용성 비타민 4가지 외에도요, 비타민 전구체와 항비타민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비타민과 아주 유사한 비타민 전구체는 생리적으로 활성이 되어 있는 비타민과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으나 체내에 흡수되어야만 비로소 활성화되는 물질을 말한다고 했고요. 항비타민제는 화학적 구조와 성질이 비타민과 유사하지만 신체는 비타민으로 알고 받아들여지고 비타민과 대치되어 정상적인 생리 반응을 저해하는 물질을 말하고 다른 말로 길항제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항비타민제의 체내 흡수는 비타민 결핍증을 초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수용성 비타민 제1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And I need your loving like the sunshine. And everybody's gonn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nn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nna learn sometim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I need your loving, like the sunshine.